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석입니다. 2018년 11월 21일 수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내외 곳곳에서 ES 애플리케이션과 인터넷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사회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 갑이 저지르는 악행, 이른바 갑질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2018 대한민국 직장인 갑질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오진호 직장갑질 119 총괄 스태프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부 수도권 행정탐방위에서는 서울시 소식, 그리고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코너에서는 경기도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제보다 덜 추웠지만 일부 지역은 첫눈이 내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에 비가 내리고 있지만 낮에는 중부지방, 저녁에는 남부지방까지 확대가 됩니다. 비는 적게는 5mm에서 많게는 15mm 정도 오겠습니다. 이 비는 오후에 찬 공기와 만나서 눈이로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퇴근길에 특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6.4도, 습도는 53%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8도, 대전, 강릉 11도, 대구 14도, 광주 15도, 부산 1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 잠시 뒤에 출발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사회적으로 우위에 있는 갑이 힘없는 을을 괴롭히는 행위가 많다 보니까 이른바 갑질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오늘 인터뷰에서는 편의상 힘 있는 자들의 횡포를 갑질이라고 통칭하겠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악성 갑질 사례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의 엽기적인 폭력과 폭언에 이어서 유기농 빵 브랜드 보네르아띠의 황준호 대표 욕설 사례, 폭행 사례가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한 유통업체 대표가 부하 직원이 일을 빨리 배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골프채와 쇠파이프로 때리고 6개월 동안 급여 30만 원만 지급한 사례가 알려졌습니다. 공익단체인 직장갑질 119에서 2018 대한민국 직장인 갑질 지수를 공개했습니다. 막연하게 느껴지던 갑질의 정도를 수치화한 건데요. 우리나라 갑질 지수는 어느 정도 되고요. 갑질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자, 여러분 의견 받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의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진호 직장갑질 119 총괄 스태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이야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직장갑질 119라는 단체가 지난 11월 1일에 출범 1년을 맞았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네,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인지 청취자분들께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직장갑질 119는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겪은 부도리한 관행이나 갑질을 상담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는 민간 공익 단체입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 직장갑질 119와 이메일로 상담이 가능하고요. 2017년 11월 1일에 출범하였습니다. 예. 수화기를 잠깐 좀 떨어뜨려서 대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잡음이 들어가서요. 네. 자, 그리고 직장갑질 119에서 이른바 직장 내 갑질 제보를 받아오셨지 않습니까? 1년 네. 동안 제보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저희 1년 동안 들어온 제보가 총 22,810건인데요. 예. 하루에 한 60-70건 정도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처음에 제보 받기 시작하셨을 때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온 겁니까? 예, 저희 처음에 시작할 때는 3개월만 해보자라는 생각이었거든요. 예. 저희 현재 오픈 채팅방에 1,120분 정도가 계신데, 처음 시작했을 때는 3개월이 지났을 때 오픈 채팅방에 100명만 있어도 성공이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예. 이렇게 많이 들어올 줄 상상도 못했죠. 그렇군요. 이게 제보된 게 이 정도니까 제보되지 않은 일들까지 합치면은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만 해도 이 한 유통업체 대표가 직원을 무참하게 폭행하고 제대로 임금을 주지 않은 사례가 보도가 됐습니다. 피해자가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인데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더라고요. 그 대표가 피해 직원을 때린 이유를 들어보니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을 했습니다. 해당 뉴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우선은 뉴스 보면서 지금이 2018년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예. 21세기에 그것도 근로계약 관계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폭행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좀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나는 오너, 사장들의 갑질을 통제하는 수단이 없으면 사람이 정말 저렇게까지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뭐냐면 이게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시스템이 오너들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요. 예. 두 번째로는 또 한편으로 든 생각인데 숨죽이고 있던 직장인들이 이제야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희 직장갑질 119 이런 황당한 갑질, 말도 안 되는 폭행, 폭언 제보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 네. 그러면 실제로 직장갑질 119에서 받은 제보들 가운데 위에서 말씀드린 폭행이라든지 폭언 갑질은 굉장히 흔한 사례인가요? 저희가 10월 동안 직장갑질 119에 들어온 특히 신원이 확인되는 이메일 제보가 총 225건이었는데요. 예. 이 중에 폭력이나 폭행, 황당한 제보들이 23건이었어요. 예. 요런 것들을 좀 유형별로 내용들을 보면 회식 자리에서 뱀춤을 춘다고 허리띠로 우리 제보자를 폭행한 사례, 커터칼로 직원을 찌르는 흉내를 내거나 서류철을 집어던지는 그런 사례들, 또 방송에선 담기 어려운 욕설들을 시시때때로 하거나 사업주의 텃밭에서 막노동을 시키고 제보자가 벗어놓은 자켓 상의에서 생리대를 꺼내 흔드는 이런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갑질 제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우리가 학교에서 일부 청소년들이 약한 동급생 때리고 따돌리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서 또 교육을 어떻게 시킬까, 처벌은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걸 고민하고 있는 어른 세대들이 오히려 더 심한 괴롭힘, 폭행, 폭언을 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개탄스럽군요.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당시 20세에서 64세 성인 남녀 노동자 1,506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 응답할 때 기준으로 1년 동안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73.3%였고요. 가해자가 누군지 물었더니 77.5%가 상급자였습니다. 이 중에서 공식적으로 회사에 이의제기를 했다는 응답자는 10명 가운데 1명뿐이었고요. 이 이의제기를 못한다는 점은 좀 답답하면서도 어찌 보면 이해가 가는 조사 결과인 것 같기도 하는데요. 지금 직장갑질이 근절되지 않고 이렇게 문제제기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두 가지를 좀 꼽아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하나는 불이익에 대한 우려입니다. 저희 직장갑질 119로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제일 처음 하시는 말이 제가 이렇게 상담한 기록이 회사로 들어가지는 않겠지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예. 상담 내용을 떠나서 상담한다는 사실 자체로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건데요. 회사의 부당한 간행에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도 문제제기했을 때 본인이 받을 불이익이 우려돼서 참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인식인데요. 저희가 소위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이런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저희 직장갑질 119에 들어오는 제보의 대다수가 현행법 위반이거나 심각한 인권침해 사항이거든요. 예.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일례로 임금체불을 노동부에 진정하면 법대로 처리하기보다는 적당한 금액에서 사업주와 개별 노동자 화해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노동법 위반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인식하지 않는 거죠. 저는 이런 마인드들이 쌓여서 오너들을 괴물로 키운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왜 직접 처벌하지 않고 합의하도록 종용하는 건가요? 그런 이유를 설명하던가요? 우선은 사실 근로감독관이 구조적으로 업무가 굉장히 많은 직종이기도 하고요. 예. 사업주를 법대로 처벌하고 하려면 절차들이 어쨌든 또 필요하니까 예. 그런 절차들을 밟기보다는 중간에 이제 적당히 합의해서 사건을 정리하려고 하는 경향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렇게 내부 고발을 통하거나 혹은 큰 부상을 입어서 회사 밖으로 사건이 알려지지 않는 한은 그 회사 밖 사람들이 알게 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생계에 지장이 있거나 회사에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건 아닌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고발이 쉽지가 않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곳에서는 직장 내 갑질을 범죄로 보기보다는 단순한 직장 문화라고 보는 시각도 적지가 않아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최근 이제 양진호 회장을 비롯해서 충격적이고 심각한 갑질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많이 공개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갑질의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고 형태도 제각각입니다. 예. 업무 배제나 왕따, 폭언, 사직 강요 뭐 이런 것들이요. 사실 직원을 때려서 상처 입힌 것도 문제지만 폭언이나 괴롭힘 등으로 직원의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예. 저희에게 문의 오시는 분들 보면 직장 갑질에 마음을 다쳐서 정신과를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네, 갑질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인간을 황폐하게 만들고 인간을 파괴하는 범죄라는 좀 사회적 인식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직장갑질 119에서는 2018 대한민국 직장갑질 지수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네. 고민을 하시다가 이렇게 갑질 지수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희 직장갑질 119를 통해서 상담이나 제보를 받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 이외에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 이것도 갑질인가요? 이것도 부당한가요? 이런 질문이에요. 예. 사실 듣다 보면 심각한 갑질인 경우가 많죠. 이처럼 어떤 것이 갑질인지, 내가 겪은 갑질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우리 회사는 어떤지 등을 판단할 근거들이 이전까지는 없었던 거거든요. 예. 직장갑질 지수라고 하는 것은 직장인들이 주관적으로만 느끼던 갑질의 정도와 그 수준을 사상 최초로 수치화한 것입니다. 언론자유지수나 뭐 행복지수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이런 것들은 한국 사회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측정하는 어떤 기준점이잖아요. 예. 직장갑질 지수도 그러한 기준이고요. 이제 이런 직장갑질 지수가 특히나 표준 지수가 나왔으니 이를 바탕으로 내 회사는 대한민국 평균보다 심한지 아닌지, 우리 회사에서는 어떤 항목들이 가장 큰 문제인지 등을 스스로 점검하고 채점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이런 지수 발표가 처음이었죠? 예, 사상 최초죠. 예. 그럼 이거 매해 발표하실 예정입니까? 예, 현재로서는 그렇고요. 예. 평균 지수도 평균 지수지만 직종별, 업종별, 뭐 지역별 등등 좀 구체적인 통계들을 이제 계속 좀 내볼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표적으로 한 몇 가지 그 조사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 이번에 가장 직장갑질 지수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나온 것이 취업 정보 사이트 채용 정보와 실제가 다르다. 뭐 이런 제보거든요. 예.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임금을 상품권이나 현물로 지급하겠다 이런 문항이 있어요. 예. 이건 이제 근로기준법 43조 위반이기도 하고요. 올해 초에 방송 작가들이 임금 대신 상품권으로 월급을 받는다고 해서 큰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예. 이게 20.1점이 나왔거든요.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직장 10곳 중에 2곳이 현행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인 좀 항목들이 있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20세에서 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68개의 유형의 갑질 설문조사로 집계를 했더니 직장 갑질 지수가 100점 만점에 35점이었어요. 단순 수치상으로 보면은 35점, 이게 어느 정도 수치인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정상적인 회사라면 갑질 지수가 0점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예. 68개의 문항이 대다수가 현행법 위반이거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사항이거든요. 예. 직장갑질 지수 평균 지수가 35.0점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직장 100곳 중에서 35곳 정도는 불법과 편법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해석됩니다. 저희는 내부적으로 10점 미만은 되어야 불법과 갑질이 적은 회사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회사 100곳 중에 35곳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35점이 절대로 적은 숫자가 아니군요. 예, 항목 중에는 뭐 성희롱 사건, 뭐 폭행 이런 항목들도 있거든요. 예. 항목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심각하고 중한 것들이죠. 그렇군요. 이 지수를 보니까 오히려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서 더 많은 갑질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봐야겠습니다만 예. 대기업의 조직 문화 혹은 현재 인사 관리 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지는지에 대해서 좀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또 굉장히 폭력적으로 이루어지고 직장인들을 괴롭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행 법 제도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그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유명무실한 제도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우선은 직장인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폭언, 인사 압박, 사직 강요, 이런 행동들이 현행 법에서 어떻게 규율되지가 않고 있어요. 예. 예를 들어 상사가 너무 괴롭힌다, 상사가 욕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이걸 노동부에 신고를 하거나 또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냥 꼭 참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 대기업에서는 실적이나 인사 이동 시기에 특정 직장인들을 괴롭히고 사직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갑질이 많지만은 현행 근로기준법을 보니까 물리적인 폭행을 제외하면은 사실상 처벌을 할 수 없게 돼 있더라고요. 그 조현민 네. 전 대한항공 전무가 물컵을 집어던진 사건도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고, 가장 흔한 사례인 보고서 집어던지기 이런 경우도 처벌이 안 되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사용자가 아닌 이의 폭행, 그리고 폭언, 준폭행 등은 노동법에 현재 규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상사가 욕을 심하게 해도 내가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거죠. 사실 저희도 상담하면서 이런 부분이 가장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사람이 많은 자리에서 욕을 했다라고 하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을 검토해 볼 수도 있을 텐데, 예. 직장 내 폭언은 사실 단둘이 있을 때 그렇게 벌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실제 신고했을 때 본인에게 올 불이익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직장 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권력 관계, 즉 갑과 을이거나 상급자, 하급자 관계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요. 예. 매일 출근해서 얼굴을 보는 사이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으로 규정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재발 방지 대책, 예방 대책, 피해자 보호 대책 등이 필요해서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든 노동법으로 좀 규율하고 규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앞서 언급해 주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같은 게 발의가 돼 있는데 현재 좀 지지부진한 상태고, 그럼 지금 혹시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직장갑질 119에서 제보를 받거나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저희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예. 직장갑질 119를 검색하시면 저희 방에 들어오셔서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저희 스태프들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요. 예. 오픈 채팅방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익명 공간이다 보니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된다거나 깊은 이야기들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저희 이메일 갑질119@gmail.com으로 메일 내용 보내주시면 저희가 4일 이내로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도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지수 발표라든지 보다 좀 세부적인 항목을 개발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앞으로도 좀 더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진호 직장갑질 119 총괄 스태프였습니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개축공사로 7달 동안 통행이 제한됐던 서울 북악 스카이웨이 1교가 오는 23일 새로운 다리로 돌아옵니다.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안전 문제로 통행을 제한했던 북악 스카이웨이 1교를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2등급 교량이던 북악 스카이웨이 1교는 통과 하중을 43.2톤으로 높여서 1등급 교량으로 성능을 개선하고 교량과 보도 폭도 넓혔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 B 노선이 지나는 자치단체들이 이 노선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경기도 부천시와 구리 남양주시를 비롯해서 서울 구로와 영등포, 용산, 동대문, 중랑구, 인천 연수, 남동, 부평, 계양구 등 모두 12곳입니다.
경기도 부천시장 등 지자체 대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GTX B노선 건설 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가 내년부터 버스 회사에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을 주는 노선 입찰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주기로 했습니다. 노선 입찰제는 버스 노선을 공공이 소유하고 경쟁 입찰을 통해서 선정한 버스 회사에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만 주는 준공영제 방식으로 영구 면허가 아닌 한정 면허를 적용합니다. 경기도는 내년 상반기 용역이 끝나면 관련 조례를 정비해서 준공영제 시범 사업을 할 방침입니다. 인천시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채용비리 전수조사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수조사단은 김성훈 감사관을 단장으로 감사관실과 재정관리 담당관실 소속 직원으로 구성됐으며 내년 1월 31일까지 산하 23개 지방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비리 여부를 전수조사합니다. 인천시는 우선 지난해 10월 1일 이후 모든 신규 채용과 최근 5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채용과 관련해서 임직원의 채용 청탁이나 부당 지시 여부, 인사부서의 채용 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25개 교육지원청은 처음 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원화 모집을 내년 1월 이후로 잡거나 아예 공개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시정명령 1차 사전 통지를 보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통지문에서 늦어도 다음 달 8일부터는 원화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현재 사립유치원 200여 곳이 내년 1월 이후 원화를 모집하거나 모집 일정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 노동정책을 비판하는 집회에 참석했다가 야당의 공격을 받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노동 존중 정책을 계속 펴나가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 시장은 페이스북에 정치적인 이해 타산과 복잡한 계산이 먼저인 지금의 상황이 안타깝다면서 노동을 존중하는 시정을 흔들림 없이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그제 이재명 다음 차례는 박원순이라고 말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막말, 구태 정치가 국민은 부끄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인천광역시가 뷔페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형 음식점 300곳의 위생 합동 점검을 벌입니다. 인천시는 오는 22일부터 한 달 동안 집단 식중독 사전 예방 차원에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식물 재사용 여부와 유통기한, 조리장의 위생 상태 등을 살펴볼 예정인데 적발되면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서울 대공원의 조류사와 제3아프리카관이 새 단장을 마치고 관람객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달 재개장한 조류사 제3아프리카관과 지난 7일에 재개장한 야행관에서 특별 설명회와 먹이 주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조류사는 2016년 12월 황새 2마리 폐사로 시작된 조류 인플루엔자 AI로 관람이 제한됐다가 이번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제3아프리카관에서는 사자의 방사장 안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주는 관람창을 만들어서 자유롭게 오가는 사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행관에는 라쿤과 킹카주를 위한 야외 방사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잠시 뒤에는 수도권 행정탐방 코너에서 서울시 소식 전해드리고요. 계속해서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코너에서는 경기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3분 뒤에 뵙겠습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수도권 행정탐방 서울특별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부쩍 추워진 아침 날씨에 겨울이 오고 있구나 이렇게 실감이 듭니다. 내일은 절기상 소설인데요. 아침 기온이 영하 3도, 서울 기준으로 영하 3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주부터 겨울철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천세은 서울시 기획관리팀장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천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서울시가 11월 중순부터 겨울철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서울시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한파, 제설, 화재, 보건, 민생 이렇게 5대 분야를 중심으로 겨울철 종합대책을 시행하는데요. 최근에 종로 고시원에서 화재 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는데요. 올해 대책은 화재 예방과 취약계층 보호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화재 예방 안전대책에는 뭐가 있습니까? 특히 겨울철에는 기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고시원과 같은 소규모 건축물에서 다양한 전열기구 사용에 따른 화재, 그리고 시설물의 균열이나 붕괴 등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예. 그래서 올해 11월 15일부터 내년 2월까지는 이런 7,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와 피난 경로에 장애물이 적치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요. 위험 요인이 발견될 경우에는 보수 보강을 요구한다든지 사고 예방을 위한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피난 약자 시설이나 다중이용업소 등 8개의 화재 취약 대상에 대해서는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한 안전교육과 소방훈련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도 궁금한데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올 여름에 기록적인 폭염으로 노숙인 분들 그리고 쪽방촌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요. 예. 올해 겨울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많이 추워지고 그리고 이상기후로 추위가 일찍 찾아옴에 따라서 이분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예년보다 보름 앞당겨서 11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추진하게 되는데요. 먼저 노숙인 분들은 대상으로 응급 잠자리를 마련해드리고 침낭과 핫팩 같은 구호 물품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쪽방에 계신 분들께는 식품, 침구류 그리고 난방용품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위기 가정들을 적극 찾아내서 지원을 강화하고 성금 모금 활동도 같이 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분들께도 적극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폭설 대비책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대책 추진 기간 동안에 폭설 대비해서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을 해서요. 폭설 등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을 할 텐데요. 특히 눈이 내리는 날은 혼잡한 출근 시간 그리고 막차 시간대에 지하철과 시내버스 운행을 늘리고 연장 운행을 해서 시민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예, 미세먼지도 걱정인데요. 미세먼지 대책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네, 올해 다 아시다시피 11월 초에 저희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했었는데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이 예상될 때부터 발령이 해제될 때까지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신문, 인터넷, 그리고 SMS 문자 발송 등을 통해서 시민분들께 상황을 즉각 알려드리고요. 공공기관 주차장을 전면 폐쇄하고 노후 공해 차량 운행을 제한하게 되니까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렇군요. 서울시의 겨울철 종합대책에 대해서 쭉 들어봤는데요. 이런 정보들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네네. 겨울철 교통정보 등은 우리 서울시 홈페이지 그리고 SNS, 모바일 앱 등 온라인 매체와 도로에 있는 전광 안내 표지판 그리고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 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제공되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기상 상황, 수도, 교통정보 등 각종 생활정보는 120 다산 콜센터에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시민분들께서도 화재,
동파, 폭설시의 대처 요령 등 겨울철 생활 안전 수칙을 숙지하셔서 동절기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서울시도 서울 시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천세은 서울시 기획관리팀장이었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계속해서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경기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YTN 김학무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학무입니다. 예, 이른바 해경군 김씨 트위터 계정과 관련해서 연일 이재명 지사가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이 지사는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미 보도된 대로 이재명 지사는 해경군 김씨 트위터 계정과 관련해서 경찰이 부인 김혜경 씨를 이 계정의 소유주로 보고 검찰에 사건을 넘기자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경찰이 불공평하게 자신의 부부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운다고 말했는데요. 경찰이 진실을 외면하고 권력을 택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김혜경 씨가 해당 계정의 소유주가 아닌데도 무리하게 다른 증거를 따맞췄다는 게 이제 이 지사의 주장인데요. 양측의 주장이 팽팽해서 앞으로 있을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누가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할지 관심입니다. 예. 얼마 전에 영화배우와의 스캔들도 그랬고요. 이번 건도 그렇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매우 곤혹스러운 입장이겠어요? 네, 아직도 최종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여배우 스캔들로 떠들썩했었는데 이번에는 해경군 김씨 트위터 계정으로 경기도정까지 어수선합니다. 예. 이 지사 본인은 수사가 잘못됐다고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여론도 본인에게 유리하지만은 않은데요. 이 지사가 직접 자신과 경찰 가운데 누구 주장에 공감하느냐고 물은 네티즌 설문조사에서도 80% 이상이 경찰 조사에 공감한다고 답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지사는 도정에 집중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내서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도 일각에서는 또 지사 사퇴설까지 나오고 있던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우선 야당에서 이 지사에게 사죄와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예. 또 이는 그렇다고 쳐도 민주당의 표창원 의원이 사퇴론을 꺼내는 등 당내 분위기도 좋은 상황만은 아닙니다. 경기도 의회에서도 취임 초기와는 달리 상당히 냉랭한 분위기인데요. 최근 도의회의 경기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곳곳에서 마찰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도의회 상임위는 이 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도 했는데요. 지사가 도의회를 경시한 채 산하위원장을 임명하거나 또 일부 정책을 추진한다면서 행정감사를 중단한 상임위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이 지사는 사퇴라는 단어는 거론도 하지 않고요. 도정 성과를 내서 헤쳐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모쪼록 도민들이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앞서서 수도권 뉴스 브리핑에서 간략하게 전해드린 내용인데요. 경기도가 버스 노선 입찰제를 시행한다고 들었는데요. 노선 입찰제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버스 노선 입찰제는 버스 노선을 지자체 등 공공이 소유하고 경쟁 입찰을 통해서 버스 회사에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을 주는 방식입니다. 예. 기존에는 버스 노선을 따낸 업체가 기간 제한 없이 운행하는 영구 면허 방식이었는데 이를 한정 면허 방식으로 개선하는 겁니다. 버스 노선의 공공성을 강화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줄여주기 위한 건데요. 경기도는 이렇게 하면 수익이 나지 않아서 버스 업체들이 그동안 외면하는 노선에 대해서도 안정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 수익이 좋은 노선을 일부 업체가 평생 독식하는 그런 폐단도 없앨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경기도의 버스 노선 입찰제는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네, 경기도는 내년부터 이 버스 노선 입찰제를 도입할 예정인데요. 이재명 지사가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를 공약으로 내걸어서 좀 신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경기도는 우선 이를 위해서 서울시립대에 연구 용역을 의뢰했고요.
연구 용역은 노선 입찰제 방식을 검토하고 노선별 원가 설계, 또 노선 입찰제에 따른 근로 여건 개선 방안 등을 도출해서 시행 모델을 모색하게 됩니다. 경기도는 이런 용역이 내년에 완료되면 관련 조례를 정비해서 노선 입찰제 시범 사업을 시작하고 성과에 따라서 시행 지역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예. 그리고 경기도가 600억 원을 걸고 정책 공모를 한다는 소식까지 들어볼까요? 네, 경기도가 올해 600억 원의 도지사 특별 조정 교부금을 걸고 31개 각 시군을 대상으로 정책을 공모했습니다. 이번 정책 공모의 주제는 공정과 평화, 또 복지인데요. 이와 관련한 사업을 일선 시군이 하겠다는 제안서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해서 순위별로 600억 원을 나눠주는 겁니다. 예. 1등에는 100억 원이 주어지고요. 재정 상황이 넉넉지 않은 시군으로서는 커다란 수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경기도는 전문가 그룹으로 40명의 심사위원단을 꾸려서 심사를 거치고 다음 달 19일에 10개 정책을 선정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김학무 기자였습니다. 11월 21일 수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코어스의 소이영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죠.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